과거와 같은 종류의 위기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그 기사에도 무조건 붙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건 일종의 음모론일 수 있고 확실해? 정말 고위 전 당국자들도 재산을 걸고 확실해. 듣다 보면 빵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이 이게 실합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애누를 끈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 제 분노와 질책과 응원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자꾸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 김기아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기 소개. 네, 대타 전문 오대성입니다. 대타. 안녕하세요. 대타 여러분 대타. 자, 왜 오대성 기자가 나왔냐? 왜 나왔겠어요? 뭐 항상 그렇듯이 정규현 기자가 없어졌어. 어디 가셨나요? 신출 귀몰하다 이 말이요. 한분 또 뭐 하겠다고 또 어디 가서 이번 주는 정규현 기자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네. 맛있는 거 잘 사주나요? 네. 앞으로 잘 사줄 예정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크랩에서 본인이 만든 영상 하나 홍보하고 가시죠. 뭐 차범근 축구 교실이 또 그렇죠. 없어진다라는 뭐 그런 것도 일단 있었고 보시고. 마약이 좀 핫했거든요. 마약 그래서 뭐. 마약의 실태에 마약의 관해서 실태. 쭉 설명해주는 영상도 만들고. 궁금하면 저 오대성 기자의 근데 수리남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수리남. 같습니다. 네. 수리남 봤어? 아 수리남 봤죠. 다 봤어? 2화까지 봤어요. 아 그래? 아직 4화는 좀 남았고. 야 어떻게 뒤에 그걸 꼭 중간에 남았어요. 끊을 수가 있지? 저는 1, 2, 3부를 봤는데 아, 강병수 기자가 자기 볼 거래. 그래서 나보고 네. 자랑 같이 보자고. 네? 내가 3부까지 봤다니까 그럼 자기 3부 보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나 뭐 뒤를 보지 말라는 거야.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나보고. 네. 그 얘기가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자 보지 뭘 그거. 그냥 같이 맞춰서 보재. 너무 로맨틱한데요? 아 너무 로맨틱하다. 나랑 같이 봐야 된다 이건 꼭. 그러니까 오빠 아, 그때까지 영화관에서 보지 보는 마. 것도 아니고. 아니고 각자. 그 아, 집에서 네. 가지고 지코바 먹으면서 4, 5, 6화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한 주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뭐 지냈습니까? 저요? 저는 여행도 갔다 오고 어디? 저 여수 금오도를 다녀왔습니다. 여수 금오도? 네. 여수 누구랑? 가족여행으로. 아 재밌다. 되게 재밌다.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오프닝 때 헤드뱅잉을 좀 살살한 거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누워서 자다 일어났는데 이러는 거야. 왜? 몰라 아침에 일어났다 누워있다 하는데 그다음부터 갑자기 목이 담이 와가지고 목에 근육이 놀라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겠는 거. 그 몸을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머리 이렇게 받치고 일어났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손 들고 일어났어 이렇게. 오. 그런 적 없어? 목은 돌아가세요 이렇게 지금? 지금 살짝 이렇게 같이 몸이 가야 되나요? 안 들어와 이상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작가는 이제 가요. 치고 빠질 예정입니다. 작별 인사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그래서 아만보 아는 만큼 모이는 뉴스 아만보 코너에서는요 우리 서영민 기자 모시고 OECD가 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고 주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대리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뉴스 기사 보면은 제목만 보면 그래 세상이 그렇지 뭐 세상이 뭐 힘들지 뭐 나만 힘드나 다 힘들지 뭐 생각이 들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고 보면 이런 거였구나 싶은 완벽하게 이해된 아는 만큼 보이는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힘들다 살만하다 오늘 좀 올랐죠. 그래도 그래서 오늘 좀 올랐다 일희일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래 그 친구랑 싸움을 하거나 뭐 연인끼리 다툼하거나 부부끼리 싸워도 내 입장에서 본 거랑 또 딴 사람이 본 거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바깥에서 봐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봤냐? OECD가 봤다 이 말이요. OECD 누구냐? 우리 OECD에 하면 우리 맨날 OECD 최악 맨날 OECD 최악. 그래서 뭐 왜 괜히 OECD 같은 거 가입해가지고 맨날 평균 자존감 깎아먹는. 평균 깎아먹는 우리 괜히 자존감 깎아먹고 그러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OECD에서 바라본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 어떤지에 대해서 요 기사를 보고 덕후의 익명님이 야 남이 더 잘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썼어요. OECD가 바라본 한국 노인과 청년이 특히 힘든 나라. 요 기사를 쓴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경제부 서영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재부 출입하고 있는데 네. 기재부가 OECD, IMF 이런 국제기구들을 담당해서 그쪽에서 우리나라 보고서를 쓰면 그걸 한국말로 한국 기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물론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해외 특파원들이 직접 뭐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기재부가 요 담당하는 기재부의 출입처 정도 되겠죠. OECD, IMF, 뭐 월드뱅크 뭐 그런 곳들 뭐 그 보고서 중에 하나여서 기재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이거 관련된 기사도 많이 있었는데 서영민 기자 기사는 네. 이번에 굉장히 뭐랄까 되게 한국의 상황을 딥하게 꿰뚫는 직관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OECD는 늘 그런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나 OECD가 처음 본 거 기사로는 처음 본 거 같아. 경년으로 한국 보고서를 냅니다. 2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회원국들에 대해서 다 내요. 그러니까 회원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는 그 회원국의 현재 경제 상태 그리고 거시경제 장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동시에 이 장기적인 안정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점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각국 경제 특징 같은 걸 정리해요. 늘 정리하고 원래 하던 얘기고 예전에도 쭉 해왔을 얘기인데 근데 우리 OECD 보고서 하면 제일 관심 있는 거 그래 올해 성장률 얼마 2.6? 2.8, 3.0 뭐 요 숫자, 그쵸. 요 숫자에 관심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내년 숫자는 얼마? 그렇죠. 보통 이 정도 관심에서 끝납니다. 약간 스트레이트 기사가 되고 말아요. 그쵸. 그 뒤에 긴 내용들은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OECD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고 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남들이 했다면 남들이 이런 종류의 기사를 썼다면 제가 안 썼겠죠. 근데 사실 OECD 보고서를 가지고 조금 더 기사를 쓰는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관점과 각자의 관심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각자의 관심사대로 기사를 쓰는데 이를테면 뭐 진보 언론은 우리나라가 기후 대응이 부족하다더라.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고령층 뭐 대우를 제대로 못한다더라. 뭐 청년층에 문제가 있다더라. 아니면 뭐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정 준칙이 OECD가 좋다고 했다.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다. 각자 다른 지점만 봐요. 그렇죠.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물론 그것들이 다 거짓인 건 아닙니다. 다 사실인데 근데 OECD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경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를 OECD 입장에서 좀 소개해주면 우리나라가 멀리서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관심이 아니라 OECD는 뭐 네.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네.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드라이하지는 않죠. 드라이하지 않고 네. 촉촉하게 관점은 좀 있겠죠. 네. 네. 근데 여튼 OECD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특히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보고서 낼 때마다 한국에 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면서 막 우리는 이런 거 놀랐고 이런 거 한국 경제가 걱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간담회장의 분위기에 좀 적합한 그런 종류의 기사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게 됐고 특히 또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도 보면 그 보고서를 낼 때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걸 기재부가 이걸 번역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해 놓은 정작 OECD의 직접적인 그 언급에 대한 문서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고 그 보도 자료 자체는 기재부의 입장이 보도 자료입니다. 이미 한 번 기재부가 네. 한 번 이렇게 보고서 마사지를 네. 한걸 내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막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꽤 좋습니다. 그게 1번이라면 2번은
우리 뭐 재정 준칙에 대해서 OECD가 동의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OECD가 지지해 줬습니다.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이나 부동산세 이런 우리 정부의 개혁 방침을 OECD가 지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OECD가 낸 보고서를 우리 정책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겠죠. 네, 뭐 그러고 싶은 네, 마음이 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이해합니다. 늘 그래왔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정부도 분치를 하고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각각 분치를 하니까 전체 그림을 보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서영민 기자가 짧게 기사를 짧게 한번 암싸봤다, 요약해봤다. 이 말이야. 네, 그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재밌는 내용이 많았어요. 첫째로 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 보고 일단 놀랐다. 네. 이번에 보통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초에 발표하고 우리나라 기관들 한국은행도 정부도 연초에 한 번 하고 뭐 한 3월이나 4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또 하고 9월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망했던 걸 그 수치를 수정해 나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물가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요. 전쟁 때문에 맞아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세계 경기는 안 좋고 이 와중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 와중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계속 수정됐어요. 작년 연말 12월 올해 초 기준으로 3.0에서 3.1 정도가 많았거든요. 한국은행도 정부도 국제기관들도. 근데 지금 쭉 내려갔어요. 지금 3.0, 3.1에서 2.8, 2.7, 6, IMF는 2.3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그 OECD도 이미 2.7까지 내려놨었는데 이번에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 두어 달 만에 0.1%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내리고 있는 와중에 OECD만 올렸다. 이게 좀 특이한 지점이긴 했어요. 이 뭐 0.1%포인트니까 큰 건 아닌데 그 여튼 올리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다.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 OECD에서 온 빈센트 코엔 그 한국에 설명하러 왔습니다. 2년 전에도 왔고 올해도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러 와서 하는 말이 그 이분이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논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놀랐다. 내지는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들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놀랍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한국 경제가 올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낙관적인 전망을 한 거 알고 있다. 옵티미스틱하다 우리가. 니네 나라 정부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더 옵티미스틱할 거다. 이런 경우 흔치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도 잘했고 수출도 꽤 괜찮고 그래서 한 2.7 정도까지 내려놨던 걸 있었는데 근데 뭐 여튼 여러 가지 그 뒤에 나온 데이터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추정해 보니 생각만큼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상징적인 수준에서 기존 전망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2.7에서 2.8로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상적인 게 네.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것 같이 지금 네. 한국은 하고 있다는데 이게 다른 나라랑 크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프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 말을 하면서 PPT를 옆에 띄워놨는데 근데 실질 GDP 추이라는 것을 뒤에 있어요 그래프가. 여기 있군요. 네, 예, 여기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그쵸. 코로나 때 이렇게 꺾였습니다. 네. 꺾였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꺾였는데 그 OECD 평균 꺾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반의 반도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했다. 일단 방역을 잘해서일 테고 동시에 우리나라 내수가 그렇게 죽지 않아서일 테고 동시에 우리는 수출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에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대면보다는 가상 아니면 뭐 온라인상에서의 회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노트북도 필요하고 스마트폰도 더 많이 사고 온라인에서 사업을 한 비즈니스를 하는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더 많은 기계가 필요했고 더 많은 서버가 필요했고 더 많은 클라우드 저장 용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소비는 더 늘었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측면도 있고 여튼 한국은 수출도 잘 됐고 방역도 잘했고 국가 정책도 괜찮아서 그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매우 적었다. 그 딴 나라 보면은 이게 전 평균 네. 이게 푹 들어가 있는데 네.
경제 아작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제일 힘들. 네, 그때가 저점인데 우리나라는 살짝 꺾이다 말았고, 근데 OECD는 팍 꺾였고 올라가면서도 한 번도 우리나라를 추월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짝 꺾여서 쭉 올라가는 동안 OECD는 팍 꺾였다가 팍 올라오긴 하지만 그 뒤로 많이 따라잡진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그 코엔이라는 이 양반이 부국장, OECD 부국장인데 이 양반이 1인당 GDP 추이를 보니까 한국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OECD 평균을 추월해 왔다. 쫓아왔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붙었다. 이거 애국가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장해지네요. 그러니까 웅장해지고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여러분. OECD 블로그에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그래프는 본 보고서에도 없고 PPT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꺼내는데 보니까 OECD 블로그에 있습니다. 뉴스 블로그에. 그 그래프를 보면 붙어요. 점점 붙는데 이렇게 코로나 2020년에 꺾이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살짝 꺾이고 OECD는 많이 꺾이면서 두 그래프가 만나요. 그래서 네, 이 OECD 블로그에 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그 GDP에서 OECD 평균을 추월했다, 넘어섰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수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PPP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매력 기준이라고 해서 원래 실질 GDP를 구매력 기준으로 물가를 고려해서 바꿔놓은 수치예요. 이 수치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조금 높고 일본은 꽤 낮고 그 PPP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타이완이 PPP 기준으로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이 수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튼 OECD에서는 이 그래프를 들고 나온 겁니다. 부국장이 네. 대표적으로 들고 네. 나오니까. 네, 들고 나와서 한국이 OECD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이 블로그에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한국이 뭐 이게 현대 한국에 못 가봤다고 뭐 현대 한국의 근대성 뭐 이런 걸 모르는 거 아니다. 너네 혹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면 한국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현대 차를 탄다면 아니면 BTS 음악을 듣는다면 아니면 블랙핑크 음악을 듣는다면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본다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다면 이미 당신은 한국을 체험하고 있다.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서 전쟁의 폐허로부터 지금 뭐 세계에 아주 막 그 눈부신 나라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이 막 등장해요. OECD 보고서에. 왜 그래? 아유, 그렇게까지는 좀 부담스러운데. 광고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네. 코엔이 형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야. 평균 수명도 늘고 뭐 그 헬스케어도 굉장히 좋아졌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 한국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의미에서 늘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부각이 됐고 특히 뭐 여기 실질 GDP, PPP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을 넘어섰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모로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가 없다는 듯이 이럴 수가 있지? 우리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힘들었는데라는 취지의 논란. 이게 1번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 않고 기사로만 접하니까 다른 나라는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지 잘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외국에 사는 친구들 얘기만 조금만 단편적인 것만 들어도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막 코로나가 막 전신주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막 마을 주민들이 전신주 막 문을 틀어뜨리고 막 그래서 와이파이 끊기고 막 그런 나라가 있어요. 파리 그랬다니까. 프랑스 그런 일도 있고 막 생필품 없고 막 그런 일 엄청 많았고 우리도 사재기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잠깐 있을 법한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뭐 괜찮아지고 왜냐면 안 부족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 찍어내고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족하니까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다른 나라 보면 슈퍼마켓 텅 비어 있는 계속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가 코로나 당시에 있었고 구금되고 막 그 통제되고 거리 통제되고 정말 락다운, 리얼 샷다운 그런 샷다운. 게 있었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코로나를 겪었지만 락다운, 샷다운 이런 게 있었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아주 잠깐 기간 동안 그런 정도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꽤 잘 극복을 한 편에 속하고 중국은 지금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매우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이제 시진핑이 3번째 임기를 결정지어야 되는 당대회가 눈앞에 있고 그거 앞두고 그 어떤 정치적 리스크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너무 잘했다. 예. 우리는 몇천 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100만 명 넘게 200만 명 넘게 죽었다. 저 체제가 과연 우월하냐. 우리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걸 당대회를 앞두고 바꾸기가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변수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로 코로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 아니잖아.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진짜.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상하이도 봉쇄했죠, 너무 뭐 무서워. 텐진도 봉쇄했죠, 뭐 여기저기 뭐 네. 돌아가면서 계속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 있더라. 전 세계가 다 지금 코로나에서 이제 좀 이제 해결이 되는데 네. 중국만 빼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작은 종류의 예전 같은 큰 공급망 병목 현상은 없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있고 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도 있죠. 중국은 매우 특이한 그러니까요. 경직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 풀었죠. 네. 풀었고 어느 순간은 지금은 이제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아예 안 써도 되죠. 뭐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약간 탄력적인 정책을 잘 하고 집행도 잘하고 뭐 돈도 여기 OECD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돈을 썼지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돈을 썼고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서 네, 다른 나라들보다는 적었지만 상당한 액수의 돈도 썼고 거기에 더해서 OECD에서 의미 부여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썼다. 가성비 그렇게 해서 적당히 극복을 했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없다는 듯이 경제 지표가 계속 좋다. 그래서 매우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동시에 금리 인상도 적절한 시점에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했다.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지금 우리가 역전됐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잡았구나. 잘.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하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붙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 차례 금리 국민들 인상했기 입장에서는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맞는 거잖아. 이제 네. 천천히 맞으면서 이제 그걸 쌓아가는 건데 다른 나라는 그러면 계속 누르고 있다가 금차 확 벌어지면은 나라가 거의 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국가별로 다르죠. 아니, 국가별로 지금 우리도 다른데. 힘들긴 한데. 네. 우리도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나 신용대출 네. 금리 저도요. 미쳤어. 네. 금리가 지금 뭐 4% 5% 넘어가고 나는 뭐 있으니까. 사면 감사하지. 뭐 그런가요? 5점 막 죄송합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여기까지 우리는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도 자기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올해 성장률을 살짝 올렸는데 내년 성장률은 좀 내렸어요.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리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가 좀 내리긴 했는데 IMF나 다른 너네들 정부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전망보다는 우리가 더 높을 거야. 우리가 더 낙관적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네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 거라고 봐라고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 연착륙이라는 게 큰 탈 없이 점점 뭔가 이제 네. 이게 잘 착륙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연착륙이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경기가 물가가 여튼 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과열됐다고 보는 게 맞는 상태죠. 앞으로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올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금리를 매우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금리를 막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빌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돈의 값이 계속 금리는 올라가는데 돈은 점점 시중에 돈은 줄어드는 상황. 그렇게 되면 결국 투자를 안 하게 될 거고 그렇죠.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을 거고 빚을 내서 소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거예요. 그럼 경기가 일부러 나빠지라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예.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딱 그 정도 수준.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1,400원 넘어갔죠. 넘어가죠. 달러당 1,400원 넘어갔는데 근데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뉴스가 있죠.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다. 일본은 더 심하고 영국도 더 심하고 EU랑 우리랑 비슷한 정도고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위기냐?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튼 환율 때문이에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도 힘들고 이 환율 높아지는 걸 줄이려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미국만큼. 그렇죠. 미국에 가깝게 아니면 미국보다 더 신흥국들은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 미국보다 더 수축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미국은 경기가. 실제로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이걸 누르는 거지만 돈이 시중에 많아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 경기가 과열돼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가 상승률 기껏 해봐야 뭐 5% 수준인데 지금 미국 7, 8, 뭐 영국 9, 10 이렇게 가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걔들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을지 모르나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올리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우리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올려도 되는데 환율 때문에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전 세계가 매우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년 경기는 전 세계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다. 올해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 힘들고 작은 나라일수록 더더더 안 좋다. 더더 안 좋다. 경제 팬더멘털이 약한 나라일수록 더더더 펀더멘털. 그러니까 또 하나 써봤는데 더 많이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네. 그 연착륙이라는 거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걸 연착륙? 그러니까 경착륙은 그렇게 타격을 입고 실업이 생기고 그리고 경기가 꼬라박고 부동산이 팍팍팍 꺼지고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을 적게 하고 그럼 세계 성장률 뭐 0.몇 %대 뭐 선진국들은 마이너스로 내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성장률이 조금 꺾이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률 조금 꺾이고 실업률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고 동시에 우리는 수출을 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도 뭐 물론 올해보다는 안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경제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고통이 없진 않겠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고통만 겪고 지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나라 경제는 늘 언제나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 대비 비교적 OECD 국가들 대비 좋을 것이다라고 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기 네이버 댓글로 대성 기자 읽어주세요. LTK1 땡땡땡땡님께서 원래는 환율 상승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 수출 물품의 원화 환산 시 매출도 상승하고 가격이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많이 팔린다는 거죠, 싸게.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극단적으로 국제진영 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반대 진영이라 수출을 하면 안 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경제적인 국가들이 서로 이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분위기란 얘기예요. 기사처럼 우리나라는 내수 소비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내수 규모가 아니다. 내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내수 소비로 상황이 지금 뭐 천천히 연착륙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런 걱정 어린 말씀이세요.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뭐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네. 또 네이버의 코코땡땡님은 야 이거 제2의 IMF 보는 것 같다 이거. 97년에도 이런 기사 있었다 이 말이요. 우리 경제 튼튼하다. 튼튼하다 걱정 문제 없다. 없다. OECD가 괜찮다고 했다 이 말이요. 이런 기사가 97년에도 많이 나왔다 이 말이요. 잘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나쁜 언론들이 국민을 속인 거다. 서영민 기자한테 고가가세하는 기자들이 말이요. 저 사실은 그거는 기사도 하나 썼습니다. 최근에 어제 이 봤어요. 기사 뒤에 IMF 트라우마와 외환 건전성 집착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거기서도 다뤘어요. 근데 늘 무조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괜찮다고 했다. 정부가 괜찮다고 했는데 10월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11월에 IMF 신청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강경식 부총리입니다. 부총리가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속지 두 번 속냐. 10월 달까지 말했는데 11월 달에 구제금융 신청한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너네 그러지 않았느냐. 이게 영화도 됐죠.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정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데 근데 정부가 이번에 또 설명을 갖고 나왔단 말이죠. 우리나라 외환 건전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종류의 위기들 97년의 외환 위기는 기업들이 빚을 너무 많이 빌려 써서 그래서 그걸 갚지 못해서 일어난 그래서 그렇죠. 기업들이 무너진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들이 단기 차입금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기업들도 환차손, 환차익 이런 차원에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단기 자금으로 뭐 달러를 사고 뭐 그렇게 해서 달러가 좀 싸졌을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환차손을 환차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단기 차입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이 빚 내는 것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금융기관 내지는 기업들이 가져오는 것 이것 규제하고 동시에 많은 돈을 우리 국가가 곳간에 쌓아놓으면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한 3-4가지 이상의 도구들을 만들어왔던 과정들에 대해 기사를 쓰긴 했는데 결국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과거와 같은 종류의 위기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그 기사에도 무조건 붙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사실 그건 일종의 음모론일 수 있고 좀 찬찬히 본다면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근데 확실해? 정말 고위 전 당국자들도 재산을 걸고 확실해. 정말 고위 당국자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펀더멘털 언급했다가 아주 완전 역사에 남은 그 양반이 될까봐 내 말은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닌데 참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자신감 있게 말했다가 네. 역사에 남는 그런 게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될까봐 말은 못 한다. 근데 하지만 참 그때랑은 다른데 라는 얘기는 합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종류의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새로운 종류의 위기가 온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닥치지 않은 종류의 위기 종류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대외 그 질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우리는 아주 괜찮지만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뭔가 뻥 터지면 이를테면 지금 영국에서 지금 터질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탈리아에 지금 무솔리니 이후 최초의 극우파 여성 리더가 등장했다고 하죠. 그 나라들에서 뭔가 뻥 터져서 그 나라들이 나 빚 못 갚아 내진 아이고 나 IMF 가야 되겠네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럼 이제 돈 빌려줄 때는 이제 앉아서 빌려줬다가 네. 받을 때 써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과연 대비가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수치들만 보면 그래 보입니다 지금. 일단 살아나갈 구멍은 하나 마련을 해준 상태. 그리고 그런데 일단 이 국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대비가 돼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국내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모두 행복한 그런 경제적으로 행복한 그런 상황인가? 또 OECD에서 또 다른 이야기도 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의 현 세태를 잘 꿰뚫고 있는 그런 지적들을 했더라고요.